북한 공군 소령이 신형 전투기 시험 비행을 앞두고 아내를 몰래 조종석에 태웠습니다. 25년간 조국의 하늘을 지켜온 엘리트 조종사가 왜 이런 위험천만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륙 직후 관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복귀하라. 명령 불복종 시 격추한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향했고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성호입니다. 북한에서 25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평안북도 선천 비행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서해 바닷가와 가까운 곳이었죠. 아침이면 바다 냄새가 비행장까지 날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군복을 말끔하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매만졌습니다. 소령 계급장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하늘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전투기를 모르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도 공군 조종사셨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게 아버지의 자랑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고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저 하늘을 봐라. 저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의 하늘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평양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항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우셨습니다. 이젠 너도 진짜 조종사가 되었구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평양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메밀면이 쫄깃했습니다. 그때 먹었던 냉면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 선희는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성악가였습니다. 만경대 공연단에서 노래를 불렀지요. 명절이면 만경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장군님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북한에서 말하는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조종사 남편의 성악가 아내, 평양 시내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어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대가 아니라 이제 4대가 하늘을 지키게 된 겁니다. 아들이 군복을 입고 격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신형 전투기 시험 비행을 전담했습니다. 미그 21, 미그 29 같은 전투기들을 몰았습니다. 비행 시간이 2000시간이 넘었습니다. 비행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 소령이 하늘을 날면 새들도 비켜간다는 농담까지 있었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이 저를 보며 격려했습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간부 식당에서는 배급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도 나왔습니다. 계란도 일주일에 2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배급이 끊겼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우리 같은 간부 가족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별 배급으로 담배와 술도 받았습니다. 대동강 맥주를 마시며 동료들과 웃고 떠들던 날들이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과 함께 평양에 갔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차리신 제사상에는 떡국도 있었고 전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주 한잔 하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6.25 때 전투기를 몰았을 때는 말이다. 그 이야기를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을 나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전투기 정비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품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자주 올라왔습니다. 연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리 소령,
오늘은 연료가 부족해서 비행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정비사들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비행 훈련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10번씩 하던 시험 비행이 5번으로, 그러다 3번으로 줄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안 하면 감을 잃는데 동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비고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비병들이 전투기 부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 병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소령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장마당에 팔아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전투기 부품을 빼서 장마당에 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비행장 분위기가 이상해.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공연단 배급이 자꾸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쌀이랑 옥수수를 주더니 요즘은 옥수수도 제대로 안 나와요. 우리 부부는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겠지. 우리 조국이 이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조국을 믿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면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을 내가 지키고 있다.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전투기 조종관을 잡을 때의 그 느낌, 구름 위를 날 때의 그 자유로움, 조국을 지킨다는 그 자부심.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의문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왜 연료가 부족한가? 왜 부품이 없는가? 왜 배급이 줄어드는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가 흘러갔습니다. 평온한 듯 보이는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늘,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조국, 그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의심을 품게 된 그 순간, 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2015년 어느 가을날에 일어났습니다. 새벽같이 비행장에 나갔습니다. 그날은 신형 미그 29 전투기 시험 비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이 밤새 전투기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조종석에 올라타는 그 순간만큼은 언제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관제탑, 이쪽은 독수리 1호, 이륙 준비 완료.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독수리 1호, 이륙허가. 서해 상공 시험 비행 루트로 진행하라. 관제탑에서 답이 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도 5000m, 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저 멀리 서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하늘을 날았지만 질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시험 비행 루트는 서해 상공이었습니다. 북한 영공 안쪽이지만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의주 쪽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저 아래 압록강이 구불구불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강 이쪽은 북한 땅, 강 저쪽은 중국 땅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중국 쪽을 제대로 봤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보고 말았습니다. 고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북한 영공 안에서였지만 중국 쪽 마을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중국 쪽 마을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낮인데도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달리는 자동차들. 저게 뭐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압록강 이쪽, 북한 쪽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건물도 적었고 도로도 좁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고도를 올렸습니다. 시험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중국은 저렇게 밝고 우리는 이렇게 어두울까? 같은 사회주의 나라인데 왜 저쪽은 저렇게 발전했을까? 비행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정비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리소령님, 오늘 시험 비행은 어땠습니까? 저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옥수수밥이었습니다. 쌀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쌀이 없어서 옥수수밥 했어요. 아내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간부 가족인 우리는 쌀밥을 먹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쌀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옥수수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괜찮아. 옥수수밥도 맛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낮에 본 중국 마을의 풍요로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쌀밥을 먹을까? 아니면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먹을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김 대위가 쓰러졌습니다. 비행 훈련 중이었습니다. 조종석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부조종사가 있어서 사고는 면했습니다. 비행장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김 대위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단 결과는 영양실조였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영양실조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고공비행을 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 조종사가 굶어서 쓰러지다니.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김 대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리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잃어서. 김 대위가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건강을 챙겨야지.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요즘 배급이 끊겨서요. 저희도 먹을 게 없어요.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사서 먹는데 그것도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 옥수수를 사는 사람들, 옷을 고르는 젊은이들. 옛날에는 배급소에서 다 받았는데 이제는 장마당에서 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감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감자 사세요, 감자.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남루한 옷, 떨리는 손. 우리 어머니 또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6.25 때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배가 고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굶주릴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6.25 전쟁 때는 온 나라가 불탔습니다. 그래서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도 아닙니다.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공연단은 요즘 어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급이 계속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쌀이랑 기름도 줬는데 이제는 옥수수도 제대로 안 나와요. 공연을 해도 돈을 안 줘요.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무대에도 못 서요. 뇌물이라는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뇌물을 바쳐야 무대에 선다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담당 간부한테 술이랑 담배를 갖다 줘야 해요. 그래야 이름을 불러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밥이 부족합니다. 아침은 옥수수죽인데 양이 적습니다.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은 때로 거릅니다. 배가 고파서 훈련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조종사가 되기 위해 참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미래의 조종사가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공군사관학교면 엘리트 학교입니다. 거기서도 굶는다는 겁니까? 아내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배고파해요. 어떡해요?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뭐라도 보내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하늘을 제가 지켰습니다. 20년 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 지킨 겁니까? 중국 쪽 하늘도 같은 하늘입니다. 북한 쪽 하늘도 같은 하늘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같은 민족끼리 나뉘어 사는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보다 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면 정치범이 됩니다.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가족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이 굶어야 하나? 아이들이 배고파해야 하나? 할머니들이 장마당에서 감자를 팔아야 하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아버지께서는 6.25 때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25년간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킨 조국이 이 모양입니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랑스러웠을 그 계급장이 그날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가는 전투기들, 부품이 부족한 전투기들, 연료가 없어 날지 못하는 전투기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 지키는 걸까? 누구를 위해 날아야 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7년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해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핵 강국이 되었다. 선전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국제 제재가 쏟아졌습니다. 중국마저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석유가 끊겼습니다. 연료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비행장에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리 소령님, 이번 달 시험 비행은 취소입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정비과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 달 내내 한 번도 못 난다는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녹슬리다. 감각이 둔해집니다. 25년간 날아온 제가 이제는 땅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전투기는 활주로에 세워진 채 녹이 슬어갔습니다. 배급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배급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쌀도 없고 옥수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배급소 직원이 그랬답니다. 국가에서 줄 게 없습니다.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알아서 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전투기를 몰며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알아서 살라고 합니까? 장마당에 가야 했습니다. 돈을 내고 쌀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째 밀렸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옷, 제 시계, 집에 있던 가구들 하나씩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쌀 몇 킬로그램을 샀습니다. 옥수수를 샀습니다. 이게 엘리트 간부 가정의 모습인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군복은 낡았습니다. 구두는 해졌습니다. 새 군복을 달라고 했지만 자재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최중령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습니다. 최중령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중령이 남조선으로 귀순하려다 잡혔다고 했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넘어가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륙전에 발각되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비행장 전체 인원이 모였습니다. 광장에 섰습니다. 최중령이 끌려왔습니다. 두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치장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 반역자는 조국을 배신하려 했다. 미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려 했다. 이런 자들은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중령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동료가 귓속말로 답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던데요. 가족까지 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끌려갑니다.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3대가 멸문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예전에 피아노를 치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생각해요. 우리 아들 공군학교에서 배고파 하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훈련받는다고 했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도 쓰러지면 어떡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점심 배급이 또 끊겼습니다.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25살 청년이 미래의 조종사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피를 나눈 아들이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최중령 봤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조종사가 비행도 못하고 군인이 밥도 못 먹고 간부 가족이 굶어 죽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평양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허리가 굽으셨습니다. 6.25 때 다친 다리가 더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성호야, 요즘 비행은 잘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잘하고 있습니다. 연료가 없어 날지도 못한다고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어머니께서 저녁을 차리셨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김치만 조금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최선이구나. 미안하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6.25 때도 고생하셨던 어머니입니다. 그 전쟁을 겪고도 살아남으신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80이 넘은 나이에 또다시 굶주리고 계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습니다. 저는 옥수수죽을 떠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조국을 지켰다. 너도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킨 조국이 이 모양입니다. 전투기는 녹슬고 조종사는 굶주리고 어르신들은 죽을 굶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조국입니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보이는 마을도 깜깜했습니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머니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집에 가면 죽이라도 끓여줄게. 그날 밤, 아들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같은 학교 친구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래요. 병원에 갔는데 약도 없고 의사도 제대로 못 본대요.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요즘은 자신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됩니다. 편지를 읽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둘 수 없어요.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심해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아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 아들도 아내도 나도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중령의 총 맞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족들이 끌려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하면 아들도 아내도 부모님도 다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결심이 섰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비행장 지휘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소령,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임무라는 말이었습니다. 신형 미그 29 전투기가 들어왔네. 최종 시험 비행을 해야 하네. 자네가 우리 비행장 최고 조종사니까 자네가 맡아주게. 시험 비행. 그것도 신형 전투기. 오랜만이었습니다. 연료가 없어 몇 달째 날지 못했는데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경이네. 준비 잘하게.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시험 비행을 하게 됐어. 아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회다. 며칠 후 아내와 단둘이 방에 앉았습니다. 문을 꼭 닫았습니다. 창문도 닫았습니다. 이웃이 들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를 믿을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무슨 일인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시험 비행 때 당신을 태우고 중국으로 가려고 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어차피 굶어 죽어요. 차라리 자유를 향해 도전하는 게 낫지 않겠소?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우리 아들. 25살 청년.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어 조종사가 되려는 아들. 그 아이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아들은 데려갈 수 없소. 군대에 있으니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둘만 가야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들을 데려올 거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어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은 처벌받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들도 우리 부모님도.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아빠를 용서해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살아서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라.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험 비행은 단독으로 합니다. 조종사 혼자 탑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행 루트는 서해상공입니다. 중국 해안까지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전투기 속도로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아내를 어떻게 태우느냐였습니다. 전투기는 2인승입니다. 조종석이 2개입니다. 앞에 조종사, 뒤에 부조종사나 승객이 탑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은 혼자 하는 겁니다. 아내를 몰래 태워야 했습니다. 비행복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던 여분의 비행복이었습니다. 헬멧도 하나 더 챙겼습니다. 아내에게 입혀봤습니다. 조금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벽 일찍 비행장으로 올 수 있겠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정비병들이 출근하기 전에 와야 해요. 아무도 없을 때 후방 좌석에 숨어 있어야 해요. 내가 이륙 준비할 때까지 절대 소리내면 안 돼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중국에 연락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알아봤습니다. 장마당에서 밀무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중국 조선족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전투기로 중국 해안에 떨어질 겁니다. 구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놀랐습니다. 전투기요? 정말입니까? 네.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돈을 다 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브로커가 돈을 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와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어선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날짜만 정하면 됩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로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와 엄마는 이미 멀리 떠났을 것이다.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는 내가 너무 배고파하는 게 견딜 수가 없었다. 너를 두고 가는 것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일이다. 하지만 살아야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꼭 데리러 올게. 기다려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셔라. 아빠가 불효자가 되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평양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성호야, 어쩐 일이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말씀드립니까? 아버지, 저 이제 나라를 버리고 떠납니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옥수수밥이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어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우리 집안은 3대가 하늘을 지켰다. 너도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도 조종사가 될 거 아니냐? 4대가 하늘을 지키는 집안이다. 그 말씀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하늘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놀라셨습니다. 왜 우느냐? 무슨 일이냐?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감동해서요. 저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산소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산소였습니다. 6.25 때 전투기를 모르셨던 할아버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성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조국을 제가 버리고 떠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나라는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준비됐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실패하면 우리는 죽어요. 후회하지 않겠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죽어도 함께 죽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이 D-데이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성공하거나 죽거나.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챙겼습니다. 저도 군복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할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비행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돌아올 수 없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하늘을 25년간 날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비행이 될 겁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비행. 생사를 건 마지막 비행. 비행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4시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이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리소령이요. 오늘 시험 비행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예. 들어가십시오. 경비병이 격려했습니다. 비행장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정비병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그 29 신형 전투기가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탈 전투기였습니다. 아내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투기로 다가갔습니다.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조종석을 열었습니다. 뒤쪽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요. 몸을 낮추고 절대 소리내지 마세요. 정비병들이 오면 안 보이게 숨어 있어야 해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뒤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덮개를 덮어줬습니다. 숨 쉬기 힘들어도 참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네. 아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앞쪽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계기판을 점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25년간 날아온 조종사 아니냐? 할 수 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비병들이 출근했습니다. 리소령님, 벌써 오셨습니까? 정비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응, 일찍 와서 점검하고 있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투기 상태는 최상입니다.
연료도 가득 채웠습니다. 뒤쪽 좌석에 아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비과장이 혹시 눈치챌까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비행장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5시였습니다. 이륙 시간이었습니다. 관제탑, 이쪽은 독수리 1호. 시험 비행 준비 완료.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독수리 1호, 이륙허가. 서해 상공 비행 루트로 진행하라. 고도 5,000m 유지. 1시간 후 복귀하라. 관제탑에서 답이 왔습니다. 독수리 1호 알겠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25년간 수천 번 잡아온 조종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렁찬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투기가 진동했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운가 봅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저 앞에 긴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장을 봤습니다. 25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모두들. 영원히 안녕. 엔진 출력을 높였습니다. 전투기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시속 100km, 200km, 300km. 기술을 들었습니다. 전투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비행장이 작아졌습니다. 북한 땅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여보, 괜찮소? 기내 통신으로 물었습니다. 네. 무서워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나요. 고도를 올렸습니다. 3,000m, 4,000m, 5,000m. 서해 상공이었습니다. 저 아래 바다가 보였습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북쪽으로, 중국 쪽으로. 그때였습니다. 독수리 1호, 독수리 1호. 루트 이탈 감지. 즉시 복귀하라. 관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독수리 1호 응답하라. 즉시 복귀하라.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최고 속도로 날았습니다. 마하 1.5, 1.2. 전투기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보, 참아요. 조금만 더. 저는 소리쳤습니다. 레이더에 뭔가 잡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의리소령, 의리소령, 즉시 복귀하라. 명령 불복종 시 격추한다. 동료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였습니다. 미안하네. 나는 갈 수가 없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뒤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급선회했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중력이 눌렀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사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다시 직진했습니다. 중국 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거리였습니다. 의리소령, 마지막 경고다. 복귀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이제 뛰어내려야 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출 준비. 무서워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나를 믿어요. 하나, 둘, 셋. 사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좌석이 위로 튀어나갔습니다. 전투기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찾았습니다. 저 아래 아내의 낙하산이 보였습니다. 여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무인 상태로 계속 날아갔습니다. 중국 영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쾅! 큰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저도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 서해 바다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낙하산을 벗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를 찾았습니다. 여기. 저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엄쳐 갔습니다.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안았습니다. 부둥켜 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얼마나 떠 있었을까요? 30분쯤 지났을 겁니다.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였습니다. 중국 어선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선이 다가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조선 사람? 중국 어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자. 그 말을 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어선 선실이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옆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중국 선장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군요.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절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한테 연락했습니다. 곧 데리러 올 겁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창문으로 바깥을 봤습니다. 중국 해안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왔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해냈소? 우리 살았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사실이 알려지면 아들도 조사받을 겁니다. 부모님도 조사받을 겁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야 나중에 너를 데려올 수 있다. 기다려라. 꼭 데리러 간다. 어선이 중국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로 왔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브로커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숨어야 합니다. 중국 공안도 찾을 겁니다. 북한에서도 사람을 보낼 겁니다. 전투기로 넘어온 조종사라니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달렸습니다. 북한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던 엘리트 조종사,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다음 여정은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숨을 이 탈출기 저희는 자유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